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마인드의 힘을 알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저택 연구소라는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커리어적인 부분, 그 어떤 영역에서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이루고자 할 때요. 성공을 하고자 할 때 우리 뇌가 도대체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뇌가 대단하다, 뇌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말들 여기저기서 참 많은데 일상에서는 이걸 느낄 기회도 잘 없고 감도 잘 안 오잖아요. 성공하고자 하면 성공을 도와주는 뇌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기까지 한 실제 사례들, 연구 결과들 오늘 낱낱이 다 말씀드릴 겁니다. 뇌 가소성 혹은 신경 가소성의 위력적인 엄청난 사례들 하나씩 한번 볼까요? 뇌 가소성, 신경 가소성 둘 다 똑같은 말인데요. 뇌 가소성이 더 짧으니까 오늘은 뇌 가소성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뇌 가소성이 뭘까요? 한마디로 뇌가 외부 자극, 환경 변화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자기 스스로 배선을 바꾸는 능력이거든요. 제가 확 와닿게 말씀드리면 난방도 바닥에 난방 배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한의 추위가 찾아오면 더 세게 난방을 하기 위해 바닥 아래에 깔려있는 난방 배선이 자기 스스로 막 바뀌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 뇌는 실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뇌 가소성이에요. 이게 밝혀진 건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뇌에 대한 학계의 지배적인 생각은 이랬습니다.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은 일반적인 뇌는 아이였을 때 서서히 발전하다가 20대, 30대 초반에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이후 나이가 들며 서서히 퇴행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은 일반적인 뇌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구 장비가 발전을 하죠. 그전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해부를 해서 뇌를 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 뇌를 스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연구 결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뇌를 훈련하고 관리하면 유년기 못지않게 뇌 배선은 팽창한다. 심지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도 거의 무제한이다. 그러니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뇌를 계속 써먹을 수 있고 원하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예전 제 영상 중에서요. 뇌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에이맨 박사의 마음이 아니라 뇌가 불안한 겁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때 제가 엄청난 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린 적도 있죠. 당시 에이맨 박사는 30대였는데요. 몸을 혹사시켜가며 연구만 하느라 뇌를 전혀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사의 할머니는 식단과 공부로 뇌를 꾸준히 관리를 한 거죠. 이 둘의 뇌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요. 30대인 에이맨 박사보다 노령인 할머니의 뇌가 훨씬 더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인 겁니다. 이 뇌 사진이 당시 학계에서도 굉장히 화제였어요. 네, 여러분. 일단은요. 오늘부터 그냥 농담으로라도 내가 나이 먹어서 깜빡깜빡한다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먹어서 머리가 굳었다. 나이 들어서 이제는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말은 실제로 지금 당장 여러분 상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은 진짜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서 끊고요. 이 뇌가 얼마나 위력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체감해 보시죠. 가장 먼저 뇌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 뇌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단한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이안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했고요. 학창시절에는 라크로스 선수로 활동했을 만큼 정말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갓 20살이 되던 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말도 못하게 망가졌어요. 이 사고로 이하는 중추신경계에 큰 손상을 입었고요. 뛰어다니던 때가 무색하게 걷는 건 물론 손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타지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모두 손상되었다고 자료에선 이야기해요. 당시 의사는 말합니다. 24시간 내내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는 미쳐갔습니다. 엄청나게 건강한 청년이었고 운동선수의 꿈을 이루려 했던 그에게 삶은 지옥으로 변했죠. 이런 그에게 의사는 묻습니다. 뇌에 칩을 심어보시겠어요? 당신 뇌의 운동 피질이 죽었습니다. 이 칩은 그 죽은 운동 피질을 대신해서 움직이라는 신호를 손목까지 보내는 역할을 할 거예요. 칩을 심으면 그만이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 칩은 절대 자동으로 당신을 정상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 당신은 뇌에 칩을 심고 나서 손으로 글씨를 쓰는 영상을 수백 번이고 보면서 시각과 청각 신호를 뇌에 입력해야 해요. 그리고 그 움직이지 않는 손을 움직이는 신용을 하면서 죽은 운동 피질의 역할을 정상적인 뇌가 대신하도록 반복하고 반복해야죠. 칩은 이렇게 모아진 신경 신호를 손목까지만
전달할 겁니다. 결국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당신이에요. 순식간에 인생의 밑바닥을 찍은 그에게 가만히 앉아서 수백, 수천 번 똑같은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락 같은 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을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보면서 끊임없이 손을 움직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뇌의 청각, 시각 신호까지 주입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 집중도 또한 엄청났죠. 그는 무려 1000시간을 채웁니다. 마침내 그의 뇌 속 칩은 그의 노력에 보상하며 뇌의 신호와 교감하게 됐고요. 그 결과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건강한 뇌 부분이요, 손상된 뇌 부분에서 해왔던 능력까지 대신하면서 그는 칩을 제거하고 나서도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제 물도 직접 마시고요, 점차 몸의 가동 범위를 늘려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제 훨씬 더 안타깝고 극단적인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반쪽짜리 뇌를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실제 사례인데요. 3살이 되던 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자주 발작을 했다고 해요. 의사는 말합니다. 뇌의 희귀한 이 만성 염증 때문인데요, 이건 방도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도 구하려면 염증이 있는 뇌 왼쪽을 모조리 드러내야 해요. 부모로서 다른 선택이 있나요? 그렇게 수술이 끝난 직후 그 작디 작은 3살짜리 아기 상태는 말도 못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아이가 자랐어요. 그의 부모는 본격적으로 물리치료, 재활치료, 언어치료를 꾸준히 시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3개월째가 되던 날 또래와 비슷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몸을 가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의료진은 말해요. 제거한 왼쪽 뇌 대신에 남아있는 오른쪽 뇌가 아주 빠른 시간 동안 몸에 들어오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자극을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판단해서 운동신경에까지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변했어요. 20년 뒤 그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네, 여러분, 뇌 반쪽만을 지닌 채 대학교에 합격한 거죠. 대학을 다니면서 레스토랑 알바를 하면서 전화로 고객을 응대하고 밝게 웃으면서 월급까지 받아 부모님을 감동시켰고요. 실은요, 여러분, 뇌의 한 부분이 이렇게 아예 기능을 못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뇌 가소성으로 이걸 극복한 사례는 정말 많아요. 37세 청각 장애인이 있었는데요. 생뚱맞게 피부, 그러니까 촉각을 자극시키는 조끼를 입혀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요, 촉각이 청각을 대신하게 만들어서 듣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데 있었어요. 이 조끼는 진짜 특이했는데요. 소리의 방향, 진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센서에 따라서 모터가 울리는 거죠. 그리고 그 모터가 배나 등의 촉각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조끼를 착용하고 4일 동안 2시간씩 30개 단어를 익히는 훈련을 했습니다. 닷새가 되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먼저 실험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입을 가리고요, 그에게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끼에 반응이 왔겠죠. 그는 화이트보드에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쓰기 시작했어요. 입모양을 안 보고도 단어를 쓴 겁니다. 중요한 건 오타 하나 없이 진행자가 들려준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이제 촉각, 그러니까 피부로 듣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의료진은 이렇게 말했어요. 피부로 전해진 진동이 잠들어 있던 뇌의 청각 처리 영역을 깨워낸 겁니다. 한 가지 더 엄청난 사례를 살펴볼까요? 시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의 눈을 5일 동안 가리고요, 점자 해독 훈련을 시킨 사례인데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시각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의 눈을 가린 거죠. 뇌는 곧바로 시각 기능을 줄여요. 촉각과 청각 처리 기능을 늘립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눈을 가리지 않고 점자 해독 훈련을 한 정상 그룹이 있었어요. 같은 훈련 기간을 거친 뒤 이들의 점자 해독 능력을 평가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5일간 눈을 가려놓고 점자 해독을 한 그룹의 능력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점자라는 게 지면이 볼록 튀어나온 형태로 시각보다는 손가락 끝에 촉각으로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눈을 가리고 촉각의 능력을 확 늘려버린 뇌가 점자 해독에 더 유리하게 발달한 거죠. 네, 우리는 진짜 우리 뇌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뇌의 일부분이 손상돼도, 아니 뇌의 반쪽이 없어도요, 그럴 의지가 있다면 뇌의 가소성이라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버린 뇌에도 뇌 가소성이 의미가 있을까? 물론입니다. 앞서 에이맨 박사의 할머니 사례에서도 봤지만요, 뇌는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아니,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네요.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도 있어요. 여기 제가 거꾸로 먹을 수도 있다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요, 뇌는 다른 여타 장기와 똑같은 수순으로 당연하게 늙어갑니다. 뇌 가소성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머제니치 박사가 있는데요. 2017년 우리나라의 내한에서 치매를 이기는 뇌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는 당시 75세였는데요. 두뇌 활용도가 90을 기록했거든요. 이건 상위 10%에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40세 성인의 두뇌 활용도 평균이 83이라고 하니까요. 당시 박사는 나이가 무색하게 두뇌 활용도가 엄청나게 뛰어났던 거죠. 머제니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뇌 가소성이 양날의 칼인 것은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정답을 찾는 것이 인류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사람의 몸과 두뇌는 계속 발전하니까. 그는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치매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신경의학에서는 아직도 치매를 우리 인생의 당연한 질병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뇌 가소성 이론을 바탕으로 보면 치매는 단지 하향세의 마지막으로 인생 막차의 충돌 사고라고 본다. 충돌을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단련시키지 않은 뇌의 안에는 노이즈, 즉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전기 신호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잡음 같은 전기 신호들을 우리는 그냥 방치하니까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뇌는 점점 더 쇠약해지는 거예요. 머제니치 박사가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가 있는데요. 뇌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요. 30세를 정점으로 지각 속도, 청취 이해력, 시력, 소리 분석 능력 등이 10년에 3분의 1씩 팍팍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사는 말하죠. 20세든 90세든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훈련시켰을 때 사람은 같은 폭으로 발전한다. 훈련을 받은 70세가 훈련받지 않은 20세와 같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물론 20세가 같은 훈련을 받으면 더 좋아지겠지만 75세가 25세와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한다. 물론 집중력과 처리 속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다방면으로 훈련을 해서 뇌에 물리적인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 자, 여기서 머제니치 박사가 엄청난 자료를 하나 보여주는데요. 75세 이상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남녀를 모집했어요. 그리고 10시간에서 16시간 동안 두뇌 훈련을 시킨 거죠. 이 프로그램은 브레인 HQ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다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누구나 무리 없이 받은 훈련이니까 뇌 훈련이라는 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만큼 막 엄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75세 이상 참가자들의 뇌를 훈련시키고 나니까요. 20세 수준으로 브레인 스피드가 향상된 거죠. 기존 대비 2배까지 좋아진 겁니다. 박사는 말합니다. 무려 1년이 지난 후에도 브레인 스피드는 여전히 2배였다. 이들에게 2시간에서 4시간 훈련을 더하고 2년 후 다시 쟀을 때도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 첫 실험으로부터 10년이 지난 85세 시점에도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한다. 훈련받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운전 시 안전도, 반응 속도,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졌고 나이 들면서 많아지는 우울증도 감소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훨씬 질 좋은 삶을 유지하면서 의료비도 적게 들어갔다. 또한 10시간의 두뇌 훈련 후에 7년 혹은 10년간 아무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브레인 스피드가 30%만 감소한 거죠. 박사는 이 두뇌 검진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하는 평범한 검사들이죠. 혈압 체크, 위 내시경처럼요.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으면 치매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뇌는 일단 다른 장기와 확실히 다르다는 건 이제 와 닿으셨을 거예요. 다른 장기랑 다르게 훈련을 통해 노화가 아니라 오히려 젊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아무런 훈련 없이 무섭게 쪼그라드는 뇌에 잠식되어 살아갈 건지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의 발판으로 이 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갈 건지 이건 그냥 여러분 의지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고르는 거예요. 그럼 이 단련을 어떻게 하냐? 일상에서 간편하게 뇌를 단련시킬 수 있는 정말 신박한 방법들을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시죠? 만약 집에 없으시다면요. 도서관에서 빌리셔도 좋고요. 한 권 사셔도 좋습니다. 매주 한 번씩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훈련법이냐 싶으시죠? 자, 뇌는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상황에 닥쳐서 불안감이 들 때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 심리학과 연구팀이 학술지 심리과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터무니없는 기이한 내용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는 능력이 2배 이상 향상된다는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다소 기이하고 엉뚱하며 황당한 이야기들이 알게 모르게 뇌를 자극해서 단련시켜준다는 겁니다. 또 낯선 나라로 여행을 가서 문화 충격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 능력이 20% 정도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영국 캠브리지대를 졸업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활동하는 작가 폴 슬론이요. 인간의 창의성이 도대체 언제 깨어나는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완벽하게 정리된 책상보다 다소 복잡하고 어수선한 책상에서 창의력이 깨어난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친한 사람들끼리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도 뇌의 유연함을 깨우는데 의외로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뇌를 훈련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요. 머리를 써야 할 일이 있을 땐 적당한 카페를 찾아 들어가세요. 이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의 청각 역시 약간의 소음이 있을 때 뇌가 더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서 창의력을 깨운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뇌를 단련하는데 추상적인 사고와 창의력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국 이 뇌의 가소성을 깨운다는 건요. 뇌의 배선을 더 여러 갈래로 팽창시킨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해내는 능력이 바로 뇌를 젊게, 그러니까 브레인 스피드를 빠르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유산소 운동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바 있는데요. 더 많은 내용을 참고하시려면 이걸 하면 사람이 갑자기 똑똑해집니다 라는 썸네일이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이 유산소 운동과 다른 운동을 비교해 본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관장하는 뇌 영역의 부피 자체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일주일에 3-4시간 정도, 하루 3-4시간 아닙니다. 일주일에 3-4시간이에요. 조깅, 산책같이 유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뉴런의 성장을 돕는 BDNF라는 단백질을 강화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피곤하고 몸이 많이 무거워도요. 하루 몇 분이라도 유산소 운동은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뇌를 강화시키는 네 번째 신박한 방법인데요. 스스로와 중얼거리면서 대화하세요. 그리스 테살리아 대학교의 연구팀은요. 혼자 중얼거리기, 그러니까 혼자 대화를 나누듯이 말을 하는 게 뇌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메이저리그나 올림픽같이 세계 탑 클래스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요. 경기 전이나 경기를 하면서 혼자 뭐라고 막 중얼거리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나와의 대화를 시도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을 주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망해할 거 없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게 뭐가 민망한가요? 정 민망하시다면요. 제가 완벽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세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예요. 혼잣말을 즐기십시오. 아니, 즐기셔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심호흡을 하십시오. 연구 심리학자 더글라스 헤르만 박사는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스트레스 받는 사건이 있을 때 곧바로 불평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요. 학습 속도도 느려지고 기억력도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특히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일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보다 기억력 감퇴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심호흡으로써 호전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타격을 안 받을 순 없죠. 그럴 땐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을 상당 부분 일단락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뇌의 능력 감퇴를 막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뇌 가소성에 대한 정말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뇌를 단련해서 젊은 뇌를 유지하고 심지어 몸은 노화가 진행되더라도 뇌는 오히려 더 젊어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다 아실 텐데요. 이걸 이렇게 다 말씀드려도 어차피 실제로 단 하나라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결국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마인드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계속 유지시키면요. 뇌는 이제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성공, 상상을 현실화 이런 걸 실제로 이루시려면 먼저 납득이 돼야 할 거잖아요. 그 과정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각 잡혔던 모습을 좀 치우고 여러분들과 편하게 함께하는 대저택 라디오 2화인데요. 최근 구독자님들의 요청이 많으셔서 오늘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이번 편은 특별히 2부로 편성을 해봤어요. 뭐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채널은 굉장히 많죠. 예전에 제가 그렉 브레이든의 디바인 매트릭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통해 양자역학과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양자역학 코치이자 책 퀀텀 시크릿의 저자인 다카하시 히로카즈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끌어당김의 법칙을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자는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이자 202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대학자죠. 영국의 로저 펜로스경의 양자뇌 이론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또 연구해서 양자역학을 응용한 AI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하시거든요. 이름부터 그냥 어려울 것 같잖아요. 아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 교수의 이 말이 이런 생각에 불을 부었다고 저는 봅니다. 리처드 파인만 교수가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더 진짜 세상 가장 쉽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 이미 내 일상이다 라는 분들은 오늘 영상 딱히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목표를 쓰고 상상하고 이거 뭐 되긴 되나? 이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오늘 완전히 납득시켜 드릴 거거든요.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말 전부 다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뭔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모습이 있으실 겁니다. 막연하든 구체적이든 가끔 생각하든 매일 생각하든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마도 최소 한 권 이상의 자기계발서를 읽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 책들은 거의 대부분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성공 철학 혹은 성공 비결, 인간관계 노하우, 비즈니스로 돈 버는 방법, 투자나 자산 구축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중에 어떤 분야든 개념을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빠삭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일상에 적용해 보려고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왠지 잘 안 되셨을 겁니다. 저한테도 구독자님들이 이런 고민 정말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진짜 좀 이상하죠. 아니, 이런 정보들이 정말 차고 넘치는데 이걸로 실제 성공한 사람이 주변에 잘 없단 말이죠. 저자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언가를 단순히 알고 있다, 하고 있다, 돼 있다, 충분히 되었다는 모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라고 말이죠. 즉, 알고 있기만 해서는 당연히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끌어당김이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 중요해요. 이걸로 원하는 걸 이루려면 첫 번째,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스스로의 잠재력, 그러니까 자신의 포텐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끌어당김이라는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라는 걸 제대로 모르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적어보고 상상으로 시각화를 해보고 막 이런 걸 매일 해도 은연중에 이렇게 되거든요. 하면 된다고 해서 일단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진짜 되나? 이렇게 소위 반신반의하는, 반은 믿는데 또 반은 믿지 않는 상태로 시간이 간단 말이죠. 이러니까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는 보통 확 와닿게 말씀드릴 때 돈이나 사람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 두 개로 비유하는 게 가장 확 와닿아요, 보통. 그런데 이번엔 사람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뭘 좀 도와달라고 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반신반의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을 막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약간 부를 사람도 딱히 없는데 너라도 와라, 이런 느낌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가실 건가요? 가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결코 끌어당길 수 없을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려 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모든 현실은 생각이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집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성공 방식을 믿든 안 믿든 뭐 어느 생각이 좋다 나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고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이 실제로도 달라진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다만 이 성공의 원리를 거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원하는 바를 차례차례 끌어당긴 그 사람들은 이 끌어당김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법칙을 100% 신뢰한다는 거예요. 설령 이 법칙을 모르는데 성공한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했던 생각들, 그분들의 개인적인 신념, 그리고 해왔던 행동들 전부 본능적으로 끌어당김을 했어요. 보면요. 내가 지금부터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행해야지 이렇게 막 결연하게 접근한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걸 당연히 하는 거죠. 이제 저자 다카하시 히로카즈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들여다볼까요? 정말 쉽습니다. 일단 여기서 두 개의 개념 그리고 하나의 단어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먼저 두 개의 개념은 1. 보이는 세계, 2.
보이지 않는 세계. 물리학은 크게 이렇게 두 분야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법칙들을 알려주는 고전역학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미시세계를 알려주는 게 양자역학이죠. 고전역학은 사실 그냥 명확합니다. 공을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고 떨어진다. 이렇게 그냥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고전역학인 거죠. 반면에 이 양자역학은 일단 사과를 아주 잘게 자르면 뭐가 되나요? 주스가 되죠. 주스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을 계속 잘게 쪼개면 물과 같은 분자가 되고, 이걸 또 쪼개면 원자가 되고 전자가 되고 양성자가 되고 결국 소립자라고 부르는 걸로 되는 겁니다. 소립자, 아까 제가 두 개의 개념과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의 단어가 바로 더 이상 잘게 나눠지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이 소립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성공, 상상을 현실화 이런 걸 실제로 이루시려면 먼저 납득이 돼야 할 거잖아요. 그 과정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꽤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입는 옷, 사용하는 컴퓨터, 사는 집, 우리 몸 그냥 전부 다 같은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 소립자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뭐는 식물이 되고 뭐는 동물이 되고 뭐는 사물이 된다는 거죠. 다만 안 보일 뿐입니다. 즉,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압도적으로 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바닷속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정말 무궁무진해요. 단순히 뭐 소립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눈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빛으로 반사된 색만 인지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초록색, 빨간색 뭐 이런 것만 볼 수 있잖아요. 그 수많은 전자파 중에서도 가시광선 범위에 있는 색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뱀은 적외선을 보고 곤충은 자외선을 봅니다. 얘네가 보는 세계랑 우리가 보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주는 어떨까요? 도쿄대학교 우주선 연구소에 따르면 우주는 과학으로 해명된 부분이 단 5%라고 합니다. 95%는 해명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은하계의 회전 운동에 영향을 주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는 한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으로 서로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사이, 여러분과 텔레비전 사이, 여러분과 컴퓨터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인력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우주도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을 뿜는 어떤 구성 요소가 은하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도 확인이 됐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거의 이름이 바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는 게요. 심리학으로 넘어오면 이 우주의 구성과 우리 인간의 의식 구성이 마치 짜고 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뭘 하는지 자각할 수 있는 의식은 단 5%고요. 자각은 없지만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잠재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이 95%라는 겁니다. 뉴로 마케팅의 세계적인 권위자 AK 프라딥 박사에 따르면 95%에 달하는 정보 처리도 우리 잠재의식이 한다고 하고요. 제가 확 와닿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분명히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잠들기 전 부엌에 있는 가스밸브를 잠근 기억이 없는데 다시 가서 보면 잘 잠겨 있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건 여러분이 자각하는 의식이 한 짓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잠재의식이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잠재의식이 알아서 한 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밸브를 잠근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잠재의식 이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두 세계를 이루는 모든 것엔 바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실현시켜주는 근원이자 핵심입니다. 이 에너지로 밀고 당기는 거니까요. 그럼 에너지를 먼저 측정해야겠죠. 보이는 세계에서 에너지를 측정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고 각자 체중이 있잖아요. 어떤 물체의 질량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체중을 측정하면 이 사람이 에너지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보이는 세계는 질량이 있고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질량으로 에너지 양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E는 mc의 제곱인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이제 여기서 주파수가 나와요. 이게 공식으로는 E는 hv인데요. 주파수는 뭘까요? 쉽게 말해 진동이거든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독일의 전설적인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한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진동한다. 그리고 이 주파수는 바로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진동할 때 물결 모양으로 파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파수가 높다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파동이 높다는 건 가파른 파도와 같이 짧은 기간에 출렁출렁 한다는 거고, 주파수가 낮다는 건 그 반대겠죠. 이 주파수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잘 안 맞는 사람하고 엮이게 되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기 빨리는 것 같다 라고요. 그게 이제 그 사람하고 기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는 에너지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기가 안 맞는다는 건 파장이 안 맞다, 즉 주파수가 안 맞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왔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질량이 아닌 주파수가 있고 입자가 아닌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와 파동으로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파장이 맞는다, 파장이 맞지 않는다로 무리지어집니다. 파장이 맞으면 진폭이 커져서 그 사람하고 금방 거리감이 줄어들고 친해지는 거고요. 이걸 공명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진동수가 같은 물체가 만나면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같은 파장이나 파동을 가진 것들이 서로 공명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든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같은 파장을 가진 심장 세포끼리 서로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심장이 된 거예요. 즉 사람을 만날 때도 생각하는 게 비슷하거나 좋아하는 취미가 같다거나 하다못해 출신 지역이 같으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같은 지역에서 보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친근감이 막 급격히 생기잖아요. 이게 일종의 인간관계의 공명현상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이 주파수 채널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 에너지에 맞는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엔 뭐가 있을까요? 육체, 돈, 집, 질량, 입자, 즉 물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의식, 감정, 사고, 주파수, 파동, 즉 정신세계가 있죠. 네, 그럼 여기까지 사람을 끌어당기는 원리에 대해선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 소원은, 내 감정과 내 의도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현실로 바꾸냐? 여기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 소원이 아니라 의도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애초에 의지를 현실로 바꾸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린 실험이에요. 바로 이중슬릿 실험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더 전의 일인데요. 1807년 영국의 물리학자 토머스 영이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오케이. 근데 빛은 파동이야, 입자야?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이 실험 과정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제가 결론만 딱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이 토머스 영 이후에도 정말 많은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렇게 도출된 결론은 이겁니다. 좀 소름이긴 하실 텐데요. 이 전자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파동처럼 움직이다가 누군가 관측을 하면, 그러니까 지켜보면 입자가 되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측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파동, 우리가 돌멩이를 물에 던지면 파동이 생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파동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관측이라는 그 행위를 하는 순간 이제 입자, 그러니까 이건 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슬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물과 구슬은 움직이는 게 완전히 아예 다르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바로 그 세계, 이 미시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로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미시세계에서 이 입자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계, 그러니까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 이 세계가 작동하는 물리 법칙하고는 완전히 그냥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어쨌든 이해라는 걸 하긴 해야 하니까 저자가 굉장히 신박한 예시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레스토랑에 갔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뭘 먹을지 잘 모르겠는 거죠. 다양한 메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막 혼재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파동 상태예요. 그런데 결단을 하죠. 크림 파스타를 먹어야겠다. 생각을 캐치했어요. 이걸 입 밖으로 내뱉고 점원을 불러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크림 파스타가 현실에 눈앞에 나타납니다. 생각이라는 파동이 현실의 입자가 된 거예요. 파스타는 물질, 그러니까 입자로 구성된 물질이니까요.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동 상태에서 어떤 의식을 인식하면 그것은 물질이나 사건이 되어 물리 세계로 나아간다. 여기에서 엄청난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걸 어디 레스토랑 가서 크림 파스타 시키는 정도의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지를 에너지 양으로 구분해서 이걸 8단계로 나누거든요. 즉 당연하다고 생각할수록 그 의식의 주파수가 높으니까 그 에너지에 맞는 그에 상응하는 물질을 끌어당기겠죠. 1단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함. 2단계 무리라고 생각함. 3단계 어렵다고 생각함. 4단계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함. 5단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6단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함. 7단계 만만하다고 생각함. 8단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최소한 6단계,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야 현실에서 재생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차는 당연히 있죠. 여러분이 생각했다고 크림 파스타가 바로 눈앞에 짠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레스토랑에서 크림 파스타를 시키는 지극히 쉽고 단순한 그 일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근데 난 이거 못하는데 이러면서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레스토랑에서 그 크림 파스타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이 아니라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함. 내가 진짜 그걸 할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이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난 경제적으로 계속 여유롭지 당연히 라고 느끼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걸 할 거라는 걸, 여러분이 그걸 할 거라는 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당연한 걸로 바꾸는 거는 잠재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여러분 의식 차원에서 이걸 얘기해도 잠재의식에 브레이크가 있으면 진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잠재의식 브레이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 듣고 본 말과 행동들로 인해 설치되는 겁니다. 이 브레이크가요. 실제로 저자는 어릴 때 항상 아버지께서 밥 한 톨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정말 매일 밥 먹을 때마다요. 그래서 나중에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식사 양을 조절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이란 18세까지 익힌 편견의 컬렉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상식을 벗어난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그 상식이라는 건요. 잠재의식의 유리처럼 박혀서 각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잘 안 빠져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는 원인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얘기를 하도 들어버릇해서 나 지금 잠재의식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데? 라고 여러분 스스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상식이 아니라는 근거도 찾아야 되고요. 저자가 지금은 이제 식사를 할 때마다 가족들에게 밥 남겨도 괜찮아. 과식하는 게 훨씬 안 좋은 거야. 라고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일단 뽑아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상하고 쓰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저의 끌어당김의 법칙 인수분해 시리즈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구체적인 방법론은 조금은 새로운 시각으로 2부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인생이 바뀌거든요. 지금까지 저한테 실제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만 1000명이 넘어요.
오늘도 저는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오늘 이 영상으로 누군가 한 분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하게도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래 금수저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난 앞으로도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울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당연하게 여기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켜야 해요. 윈도우 새로 까는 것처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그게 된 사람인 것처럼 물들여야 해요.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미 그게 된 사람처럼 각인을 시키나요? 라고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냥 포기하실 건가요? 원래 누구나 경험이 없다가 경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원래 다 그런 건데 나는 경험이 없다고 안 하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해요. 상상이 안 되면 어디서든 끌고 오셔야 합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한 주파수는 애매한 결과를 가지고 올 뿐이니까요.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지, 그렇긴 한데 정도의 주파수는 그거에 맞는 제대로 된 이미지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눈앞에 애매한 현실만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더 난감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자가 여행사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우리가 여행사에 전화해서 어디 제대로 된 진짜 좋은 데로 여행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최소한 날씨가 따뜻하고 해변도 가깝고 쇼핑도 하면서 가족이 함께 즐길 만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정도로 현장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해야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하와이라는 답변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여행사인 잠재의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생하게 상상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야 아인슈타인의 그 에너지 방정식에 따라서 현실로 물질화가 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이 질문들에 답변해 보라고 합니다. 딱 1년 뒤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길 원하세요? 어떤 곳에 살고 있나요? 어떤 사람과 있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시간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어떤 성공을 이뤘나요? 어떤 경치가 보이나요? 그곳에는 어떤 향기가 나죠? 몸에 어떤 감각이 느껴지나요?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나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노트나 다이어리에 1년 말고도 5년, 10년 단위로도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상상하세요. 이미지를 웬만하면 그냥 동영상으로 머리에서 계속 재생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미지에 딱 어울리는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상태를 일종의 선언문 형식으로 쓰세요. 그걸 말로 해야 됩니다. 일부에서 제가 양자역학 말씀을 드리면서 전자는 누가 안 보는 상태에서는 파동,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졌을 때 호수에 퍼지는 그 파동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가 누군가에게 관측이 되면 누군가가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입자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유리구슬 같은 바로 그 입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현실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인식해서 말을 하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크림 파스타를 주문하면 여러분 앞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인간의 말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살리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말의 힘은 진짜 엄청납니다. 이건 양자역학 이런 걸로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살아오면서 세월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다 아실 거예요. 이 힘을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해야 합니다. 손으로 쓰고 말로 하세요.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중얼거리셔도 됩니다. 만약에 본인의 주파수가 내향적이다, 아무리 해도 외치는 건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중얼거려도 좋습니다. 핵심은 언어화를 시키는 거니까요. 저자가 이 언어화 과정에서 꼭 당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끌어당김의 법칙 인수분해 시리즈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들이 정말 그대로 나옵니다. 먼저 주어를 명확하게 쓰세요. 이 주어를 명확하게 쓰지 않아도 의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대신에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라는 주어를 꼭 반드시 넣어서 문장을 만드셔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긍정형 단어를 써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별도로 구분하거나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나는 빚이 없다가 아니라 수입이 풍족하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훌륭하게 잘 해냈다.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좋은 일만 계속 생겼다. 이렇게 긍정형으로 문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손으로 직접 써야 돼요. 이거는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방 와닿으실 건데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목표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거기서 단 3%만이 목표가 뚜렷했고요. 그걸 종이에 적었어요. 13%의 학생들은 목표는 있었지만 종이에 따로 적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나머지 84%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뻔한 결과지만 놀랍습니다. 목표가 없었던 학생들의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목표가 있었지만 종이에 적지는 않은 학생들은 대략 2억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요. 목표를 종이에 썼던 단 3%의 그 학생들의 평균 연봉은 약 10억이었다고 하죠. 네 번째입니다. 이 목표를 완료형으로 쓰셔야 해요. 그냥 뭐뭐 하고 싶다는 주파수는 의도가 아니라 소원 수준에 머물고 말아서 현실화가 잘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 김밥집 가서 맛있는 김밥 한 줄 주세요 하면 어떤 김밥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언어화해야 잠재의식이 그 목표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프로세스들을 통해 너무나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잠재의식이 여러분 목표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속도는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뭘 생각할 때보다 800배 빨라요. 구글 네이버에 검색하는 거랑 비교조차 안 될 만큼 빠른 속도죠. 우리 잠재의식의 검색 속도에 비하면 구글 검색 엔진의 속도는 거의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만큼이나 느린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행동의 영역인데요. 잠재의식을 이렇게 충분히 물들이면 행동이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사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매일 현장감 있게 상상하고 매일 쓰고 매일 적고 매일 말해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고 해도 안 마시면 안 먹는 겁니다. 이건 애당초 주문 안 한 거랑 똑같잖아요. 특히 이 부분에서 저자는 상상, 말, 쓰기,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동이라고 진짜 강력하게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고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다 잠재의식을 수정해서 행동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잖아요.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안 바뀌고 현실도 안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행동에서 이제 난이도가 확 높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기린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볼게요. 이 생각을 이제 인식해서 파동에서 입자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거죠. 기린을 보는 모습도 막 구체적으로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쓰고 말도 했고요. 근데 동물원에 안 가면 무슨 소용인가요? 나 지금 더워서 못 가. 이러면 그건 그냥 소원인 겁니다. 행동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불안해서 못해요. 상상하는 게 확실하고 확고한데 행동이 안 된다?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쥐고 있는 걸 놓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행동이 내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갈까봐. 여러분,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고 뭐래 이러면서 헛소리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좀 지겹다고 느끼면서 스킵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진심으로 인생이 바뀌거든요. 지금까지 저한테 실제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만 1000명이 넘어요. 오늘도 저는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오늘 이 영상으로 누군가 한 분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하게도요. 저자가 말한 너무나 당연한 상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이 현실로 바뀌는 상태죠. 그런데 제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 역시도 결국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 의식이 현실로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너지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건 내 목표를 진심으로 끌어당기는 건 상상도 아니고 언어화도 아니고 행동입니다. 그런데 뭘 해야 할지 진짜로 모르시겠다면 상상,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언어화 과정에서 잠재의식의 세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세팅이 되면요, 잠재의식이 알아서 행동을 툭 던져줍니다. 상상하고 쓰고 말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툭 던져줘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내비게이션이라고요. 잠재의식이 좌회전, 우회전, 앞에 조심, 속도 줄여 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관성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의도를 다 이뤄내는 사람과 그게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이 일관성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생각, 말, 행동이 다 제각각이면 현실화가 안 된다는 거죠. 다 일치해야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한 점에 완전히 집중되는 레이저 광선은 단단한 금속도 잘라냅니다. 이걸 코히런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몰입입니다. 요즘에 몰입 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몰입도 사실 뭐 굉장한 게 아니라 딱 쉽게 말씀드리면 핵심은 이겁니다. 레이저도 여러 방향으로 막 빛이 분산되면 에너지가 분산돼서 금속을 자르지 못해요. 한 점에 완전히 모든 빛이 딱 거기에 쏟아지니까 금속을 자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행동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자가 굉장히 인상적인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냥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해야겠다고 진심으로 의지를 다지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말만 해보는 사람과 진심으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달라요. 일단 한번 해보는데 안 되면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그 에너지 자체가 다릅니다. 무슨 일이든 한 점에 생각을 모으고 집중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간에 상위 3% 안에 들어간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죠. 막 뭐 방해꾼들이 많아요. 상황도 그지 같고요. 근데 포기를 안 해보면 어떨까요?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3% 언저리에 가 있을걸요? 몰입해 보십시오. 이 몰입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오감은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주 높은 상태거든요. 저자는 이 부분에서 이 몰입 상태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중립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흔히 자기계발서에 무조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내 긍정성과 부정성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모두 받아들이는 중립 상태여야만 몰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이라 에너지가 낮은 게 아니라 사실은 부정적인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은 거라는 거죠. 그냥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정관념,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만사를 어디 높은 데서 내려다보듯 볼 수 있어야 심리적으로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몰입 단계에 들어갈 상태가 조성되는 거고요. 여러분, 흔히 이 성공이라는 걸 대단하다고 표현하죠. 이 대단하다라는 형용사의 사전적 정의는 매우 심하다, 몹시 크거나 많다, 출중하게 뛰어나다 라는 뜻인데요. 오늘부터 이 사전적 정의를 버리시고 대단, 큰 결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요. 큰 결단을 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저자의 엘리베이터 예시가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몇 초 정도 있다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층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버튼을 누르실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느 단계에 있으신가요? 층 버튼을 누르셨나요? 가고 싶은 층은 있으신가요? 어떻게 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이 말은 인생은 결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 결단하는 힘이 현실을 바꾸는 힘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단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만의 절대 기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하길 원하는가? 이게 저만의 절대 기준이에요. 저는 결단을 해야 할 때 무조건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나? 지금 내 능력은 이 정도인데,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를 했었는데 결과는 이랬는데 내가 앞으로 그걸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정말 막 떠다닐 거예요. 그렇죠.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가 실험 결과 진짜 신박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그 작은 단위를 증명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전자들의 위치를 재려고 하면 속도를 잴 수가 없고, 속도를 재려고 하면 위치를 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엉망진창에 확실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모든 일은 불확정적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과거에 뭘 했든지 성과가 어땠는지 능력이 지금 어떤지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을 해서 바꾸면 무한한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자는 우리 인생이 골프 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코스를 도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 바람의 색이나 기상 상황 이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공을 칩니다. 실수해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코스를 끝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결단의 결과물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결단의 결과물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내 주파수, 내 에너지에 걸맞는 것들만 들어온다. 그리고 내가 준 에너지는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건 비단 여러분의 목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도 적용되는 물리학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이 아닐까 싶네요. 이것만 잊지 않으셔도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내실 수 있을 거라는 걸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텍이었습니다.